껍데기가 명품이면 뭐 합니까? 이들이 만든 진짜 시스템에 발끝도 못 따라오는데 말이죠. 지금 유럽의 콧대 높은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백 년간 장인 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안주하던 그들이 이제는 파산 직전의 낭떠러지에서 한국의 이 지독한 효율성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10조를 들여 10년을 고민할 때 단 1조로 1년 만에 기적을 현실로 바꿔버리는 이 미친 속도와 능력. 도대체 무엇이 이 지독한 민족의 심장을 이토록 차갑고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 믿기 힘든 역전의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한 민족은 어디일까요? 대부분 유대인이나 화교를 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생존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분명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조차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미친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공통으로 감지되는 기묘한 공포. 패권을 다투는 두 거인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존재. 그러나 결코 그들의 뜻대로 길들일 수 없는 변종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생존력과 독일의 정밀함, 그리고 미국인들은 흉내조차 못 낼 속도를 동시에 가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성공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부정하며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의 운영체제를 수십 년 먼저 깔아버리는 사람들이죠. 저는 킬리언 벤스입니다. 지난 30년간 영국 내각의 국가안보전략 자문역을 맡아온 제가 왜 지금 이곳 옥스퍼드에서 기존의 모든 통계 모델을 폐기하고 이 독종들의 생존 법칙을 다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이 왜 이들에게 자신의 운영체제를 맡기기 시작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공한 나라가 왜 망할까요? 강해서 망하고 잘 나가서 망하고 세계를 지배하다가 망합니다.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성공의 달콤함이 국가를 죽이는 겁니다. 대영 제국이 무너진 건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그 영광에 취해 스스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영국은 세계 제조업의 절반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증기기관과 철도, 방직 기계를 세계에 팔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이 독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왕좌에 앉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혁신의 불꽃이 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수렁에 빠진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버블의 정점에서 그 성공이 너무 달콤해 아무도 손때려 하지 않았죠. 부동산과 주식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 일본 기업들은 변화 대신 현상 유지를 택했습니다. 도쿄의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그 오만함이 결국 30년이라는 긴 잠의 대가가 되었죠.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20세기 초 세계 5대 부국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밀과 쇠고기로 세계를 먹여 살리던 나라가 지금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죠. 성공이 가져다준 풍요 속에서 기득권과 타협하고 고통스러운 개혁을 뒤로 미루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국가를 잠들게 하는 가장 우아한 자멸 방식입니다. 올해 초 런던 시티의 한 포럼에서 저는 영국 내각 관료들과 대형 기업 최고 경영자들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영국은 지금 안락사 중입니다. 강연장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의 제조업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9%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독일이 25%를 유지하는 동안 영국은 금융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어 공장 굴뚝을 전부 허물어버렸죠. 런던 시티의 금융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맨체스터와 버밍엄의 공장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만드는 나라에서 빌려주는 나라로 조용히 전락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왕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삼성 앞에서 부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절대 강자였던 그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에서 한국 현대차에 밀리고 있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소니와 도시바가 지금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공식이죠. 성공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근육이 굳고 판단이 흐려지고 변화를 거부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것을 성공의 마취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취제에 한번 중독된 나라는 스스로 헤어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오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 마취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잿더미 위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나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만장일치로 서명한 판정서가 있었죠.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자립 불가능하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고 세계가 탐내는 무기를 수출하고 전 세계 정부들이 자국의 행정 시스템을 이 나라에 맡기고 있죠.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이 겹쳐야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성장에는 행운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고 도끼였으며 죽음을 각오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서구의 어떤 경제 모델로도 설명되지 않죠. 통상적인 발전 이론은 자본의 축적이 먼저이고 그 자본으로 기술을 도입하며 기술이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이 국가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깔끔한 논리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순서죠. 실제로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 경로를 따라 성장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며 선진국의 자리에 올랐죠. 한국은 그 순서 자체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미래를 담보로 산업을 먼저 세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방식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속도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규모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매번 세계의 예측이 틀렸음을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변종이라 부릅니다. 기존 세계 질서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시스템 변종.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압력을 동력으로 삼아 더 빠르게 진화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이 변종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개혁은 내일로 미루고 불편한 진실은 통계 뒤에 숨기고 기득권과의 충돌은 적당히 봉합하죠. 그것이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미루지 않았죠.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더 깊이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선불로 지불하는 나라. 저는 이것을 선불제 국가라 부릅니다. 그 선불의 첫 번째 청구서가 어떤 형태로 날아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엔진에 들어갈 연료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성공이 독약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은 전부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스스로를 의심하고 성공의 달콤함을 경계하며 정점에서 오히려 자신을 해체할 줄 아는 나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조업은 공동화되었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고속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동안 부동산 거품이 쌓였고 지금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모든 나라 중에서 성공의 마취제를 스스로 거부하며 정점에서 자신을 해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실천해온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연료의 첫 번째 이름은 사람이었습니다. 제품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었죠. 한국이 세계에 처음 내민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 한국 정부는 서독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돈을 빌려야 했죠. 그런데 내놓을 담보가 없었습니다. 토지도 없고 자원도 없고 국제 신용도 없었죠. 그래서 한국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을 독일 땅속으로 보냈죠.
루르 탄광의 지하 막장, 섭씨 40도가 넘는 그 어둠 속으로 수천 명의 청춘을 밀어넣었습니다. 광부들은 허리를 굽힌 채 하루 종일 석탄을 캤죠. 간호사들은 타국의 병원 시체실에서 낯선 언어로 울부짖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이 매달 고국으로 송금한 외환은 당시 한국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채웠죠. 저는 이것을 국가가 사람을 팔았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는다면 그 언저리에 있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서독의 류브케 대통령이 차관 협상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는 계산기를 덮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눈물의 무게로 차관이 승인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처음 기록에서 읽었을 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외교사에서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죠. 협상 테이블에서 눈물이 담보가 된 나라. 그것이 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포항으로 갔습니다. 영일 만에 갯벌 위에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철소를 짓는 데 쓰였죠. 세계은행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철강 산업을 할 수 없다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철광석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고요. 당시 세계은행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죠. 경제학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합리적인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했죠. 포항제철 초대 회장 박태준이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 조상들의 목숨값으로 짓는 겁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읍시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섬뜩했습니다. 구호가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핏값으로 세운 공장이 실패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죠.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영일만 바닷속에 수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실패란 선택지에 없었죠. 처음부터 완수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예측했던 기간보다 빠르게 첫 번째 쇳물이 흘렀죠. 포항제철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 포스코로 성장했습니다. 조상의 핏값이 용광로의 불꽃이 된 겁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계산할 때 한국인은 오직 완수만을 기록했죠. 그런데 한국이 치른 대가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밀림으로도 갔습니다. 32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섰죠. 열대의 밀림 속에서 아군과 적군의 구분조차 쉽지 않은 그 혼돈 속에서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돌아온 이들도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파병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해부하는 것이 제 일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피의 대가로 한국은 브라운 각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군수물자, 납품권과 전투수당이 한국으로 흘러들었죠. 그 자금이 중화학공업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의 청춘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가 귀국 후 공장의 굴뚝 연기로 피어올랐죠. 저는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개인의 고통이 국가의 산업 골격으로 직접 치환된 사례를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힘이 있었죠. 바로 소였습니다. 농민들은 논밭을 갈던 소를 팔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죠. 그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 유일한 미래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들은 경제학 책 한 권 읽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저는 이것을 국가가 허용한 희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개인들이 스스로를 갈아 넣어 국가의 미래를 사버린 사건입니다. 어떤 정부도 명령하지 않았죠. 어떤 법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식 세대만큼은 자신들이 겪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하나의 결의로 움직였죠. 그 결의가 오늘날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인적 자본의 뿌리입니다. 중동의 사막도 빼놓을 수 없죠. 섭씨 50도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건설 역군들은 전 세계 건설사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기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완수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러지면 옆 사람이 대신 삽을 들었죠.
납기를 어기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그 신뢰의 속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줬죠. 믿을 수 있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한국 방산이 폴란드와 중동에서 계약서가 마르기도 전에 초도 물량을 실어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쌓은 신용이 지금도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죠. 저는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성장을 분석할 때 자주 빠뜨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본 투입량을 계산하고 기술 이전의 효율을 따지고 정책의 타이밍을 분석하죠. 틀린 접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놓칩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 뒤에는 언제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죠.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캔 광부의 이름, 시체실을 지킨 간호사의 이름,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 어머니의 이름, 사막에서 삽을 든 건설 역군의 이름. 이것은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전사들의 명단이죠. 포항의 용광로는 철만 녹인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한을 녹여버렸죠. 한국인은 죽음을 담보로 삶을 쟁취하는 종족입니다. 그 독한 유전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파독 광부나 베트남 파병처럼 국민을 희생시켜 성장한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잖나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처럼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희생 자체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죠.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사례는 독일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달랐던 점은 그 희생이 어디로 향했느냐입니다. 독일은 마셜플랜이라는 외부의 수여를 받았죠.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라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있었습니다. 둘 다 외부에서 불씨가 들어왔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불씨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몸을 태워 불을 만들었죠. 사람을 담보로 차관을 얻고 그 차관으로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의 수익으로 다음 공장을 세우는 냉혹한 자기증식의 회로를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만의 이야기죠.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공장도 아니었고 반도체도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다루는 방식이었죠. 대부분의 나라는 기득권과 타협합니다. 개혁을 시도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면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끌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손을 놓아버리죠. 남미가 그랬고 동남아가 그랬습니다. 기득권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지 못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교체했죠. 가장 먼저 칼을 겨눈 곳은 땅이었습니다. 건국 직후 한국이 단행한 토지 개혁은 세계 개발사에서 가장 과감한 결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백 년간 땅을 지배해온 지주 세력을 단칼에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토지를 분배했죠.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주들에게 보상을 하되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넘겼죠.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필리핀을 보십시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토지 개혁에 실패했죠. 지주 계급의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수의 가문이 토지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 울타리 밖에서 맴돌고 있죠. 계급이 고착되면 교육도 막히고 산업화도 막힙니다.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낭비되죠. 한국은 그 울타리를 처음부터 부숴버렸습니다. 농민이 내 땅을 갖게 된 순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죠. 자식을 공부시킬 이유가 생겼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육열이 그토록 뜨거웠던 근본적인 이유죠. 토지개혁은 단순히 땅을 나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엔진에서 기득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업화가 무르익던 시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의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서로 비슷한 사업에 뛰어들어 공멸 직전까지 몰린 거죠. 이때 한국 정부가 꺼낸 카드는 놀라웠습니다.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강제로 찍고 붙였습니다. 현대는 승용차, 대우는 버스와 트럭으로 영역을 나눠버렸죠. 기업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국가의 개입이었죠.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그 강제적인 집중이 훗날 현대차를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으로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분산된 힘을 한 곳에 모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은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실험하고 증명했죠. 저는 이것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한국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금융실명제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는 가명 계좌가 만연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이름을 숨긴 채 돈을 움직이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이어가고 있었죠. 누구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했죠. 건드리는 순간 그 고리에 걸린 모든 기득권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장관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명 계좌가 불법이 되었죠. 검은 돈의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융개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운영체제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강제 업그레이드한 무혈혁명이었죠. 기득권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투명성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언된 원칙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라는 굴욕적인 현실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아십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 기업들을 살려두었을 겁니다. 고통을 뒤로 미루고 일단 버티는 쪽을 택했겠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도 그 좀비 기업들의 부담을 안고 비틀거리고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마불사의 신화였던 대우그룹을 포함해 거대 재벌들을 해체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썩은 세포를 통째로 도려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서구식 글로벌 표준을 이식했습니다. 회계 기준을 바꾸고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고 시스템 전체를 재설치했죠. 뼈를 깎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이겨낸 환자는 수술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보여준 회복의 속도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미루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부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논리를 국가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과거와 타협할 때 한국은 오직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난도질했죠. 그 결단이 오늘날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외환위기 때 재벌을 해체한 것이 한국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나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비용 때문이죠. 재벌을 해체한다는 것은 그 재벌과 연결된 정치인들, 금융기관들, 협력업체들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선뜻 그 선택을 하기 어렵죠. 당장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한 특수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벼랑 끝 상황이었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판이었으니까요. 그 극단적인 위기가 오히려 극단적인 결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위기가 없을 때도 한국은 스스로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토지개혁도 금융실명제도 산업구조조정도 외부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수술한 겁니다. 그것이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지점이죠. 한국이 기득권의 심장을 도려냈다면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을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득권을 해체해도 그 자리를 채울 역량이 없다면 결국 또 다른 기득권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한국은 그 함정을 피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지식의 문을 열어버렸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됩니다. 1443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지식이 철저하게 봉쇄된 나라였죠. 지배층인 사대부들은 한자를 통해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수십 년이 걸렸죠.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뿐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은 법이 무엇인지도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지식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구조를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누구나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죠. 한글은 단순한 언어적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층이 수백 년간 쌓아온 지식 독점의 성벽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죠. 저는 한글을 인류 최초의 오픈소스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는 지식의 공유제였죠. 물론 당시 사대부들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백성이 글을 알면 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 저항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이 보급되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의 결단은 수백 년 후 한국이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나라가 되는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반도체 엔지니어가 나왔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나왔으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과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세종이 15세기에 심어놓은 씨앗이 21세기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 해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또 한 번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었죠. 곳간이 텅 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 국토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선진국들은 인터넷을 아직 실험 단계의 기술로 보고 있었죠. 일부에서는 장난감 같은 기술에 왜 그 돈을 쏟아붓냐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그 비웃음을 무시했죠. 아파트 단지마다 광 케이블이 깔렸습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쓰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토를 선점한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부릅니다. 60년대의 물리적인 고속도로가 공장과 항구를 연결했다면 90년대의 인터넷망은 사람과 사람,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디지털 혈관이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문명을 일상으로 흡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가 되었죠.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혼란을 겪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선제적 투자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의 지식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리수거입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국의 지적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돈을 내야 하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버려야 했죠.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불편함을 받아들였죠. 씻고 말리고 분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환경 정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매일 아침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주체로 훈련받는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죠. 그 훈련이 쌓이면서 한국인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반도체 공장의 정밀한 공정 관리로
세계 최고의 배송 시스템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지식은 연구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었죠.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것은 유명 대학의 박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배출된 기능공들이었죠. 도면을 보며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고치고 공정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숙련공들의 손끝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식의 하향 평준화가 아닌 실용의 상향 평준화라 부릅니다. 이론과 현장이 함께 움직였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 수율은 세계 1위입니다. 같은 장비로 같은 공정을 돌려도 한국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불량률이 가장 낮죠. 이것은 기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식은 더 이상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칠레의 전자정부 시스템 뒤에는 한국이 설계한 골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정 전산화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았죠. 여러 나라의 치안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지식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론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지식 독점을 끝내기 위해 세종이 던진 수류탄이었죠. 그 수류탄이 터진 자리에서 피어난 지적 에너지가 58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가 외환위기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런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한국을 다른 나라와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부분의 나라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죠.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한국도 긴축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죠. 그런데 동시에 미래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를 견디면서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었죠.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강제된 업그레이드의 기회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가장 빠르게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입니다. 단,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에 한해서죠.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거나 버티다가 서서히 쇠락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급소를 찔릴 때마다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심장을 만들어 넣었죠. 2019년의 일을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전격 규제했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일본이 쥐고 있었죠.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일제히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이 멈출 것이라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마비된다고. 일본은 한국 경제의 심장을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굴욕을 삼키는 대신 분노를 연료로 삼았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죠. 수십 년간 일본에 의존해온 소재들을 직접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국산화가 시작되었죠. 일본은 한국의 목줄을 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잠자던 괴물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었죠.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산 소재의 품질이 일본산을 따라잡았고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고 비명을 질러야 했죠.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흉터를 갑옷으로 바꾸는 종족이죠.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죠. 텔레비전이나 만들던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고.
당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국은 상식을 거부했습니다. 공장에서 먹고 자는 엔지니어들이 있었죠. 6개월 만에 64KB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0년의 기술 격차를 6개월로 압축한 겁니다. 이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왕자를 30년 넘게 놓치지 않고 있죠. 반도체는 모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지독한 집념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서방 항공업계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죠. 전투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봉쇄했죠. 배울 수 있는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T-50 골든 이글이 하늘을 날았죠. 독자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였습니다. 이제 이 항공기는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죠. 기술 종속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낸 그 결단이 훗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의 날개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나는 나라가 된 거죠. 원자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처음 원전을 지을 때는 미국의 도면을 빌려봐야 했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우며 하나씩 익혀갔죠. 그런데 세계가 탈원전의 흐름에 올라타며 기술을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오직 기술만이 생존이라는 믿음으로 핵심 기술의 대부분을 국산화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럽이 한국에 원전을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했죠. 체코와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스승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바다에서도 한국의 역전극은 이어졌습니다. 한때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고사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선박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쟁의 판을 바꿨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승부수를 던졌죠.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특수 화물창 기술, 연료 효율을 극대화한 엔진 시스템. 이것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없이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한국은 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의 대부분을 한국 조선소가 싹쓸이하고 있죠. 중국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의 방벽을 쌓아버린 겁니다. 추격자의 사다리를 기술로 걷어차버린 전략이었죠. 저는 이 모든 사례에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의 방향으로 돌진하죠. 국어라는 기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뺏기고 깨지며 만든 기술만이 진짜 심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왜 같은 방식으로 따라 하지 못하는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기술 자립의 과정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완성된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자립보다 의존을 선택합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합리적인 선택이 결국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바로 그 증거였죠.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의존이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한번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죠. 그 독한 학습 능력이 기술 자립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 경영사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터가 아닙니다. 파산 법정도 아니죠.
1995년 경상북도 구미의 한 공장 마당입니다. 그날 삼성 직원 2천여 명이 공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15만 대의 휴대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당시 시가로 수백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더미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였죠.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품질 관리 사례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수백억 원짜리든 가차없이 폐기한다는 선언. 불길 속에서 탄 것은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나태함이 불탄 겁니다. 그런데 이 화형식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냐고요? 당시 삼성 휴대폰은 이미 국내 시장 1위였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1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심판했죠. 안전한 1위는 없습니다. 한국인은 1위에 올라선 순간 그 자리가 무너질 징조를 찾기 시작하죠. 그 지독한 불안이 갤럭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선 시절, 같은 맥락에서 더 충격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임원들이 독일까지 날아왔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에게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저는 이 문장이 단순한 경영 슬로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자기 부정적 유전자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죠. 무엇이든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면 버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방식이든 검증된 관행이든 어제의 성공 공식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선언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음을 몇 년 후 구미 공장의 불길이 증명했죠. 이 자기부정의 유전자는 삼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항제철이 세계를 제패했고 현대조선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죠. 중화학공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성공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돌연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정보화였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돈으로 계산되던 그 시절에 한국은 보이지 않는 광섬유 속의 신호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제조업의 근육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스스로 뇌세포를 재구성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남들 눈에는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잘 나가는 굴뚝을 두고 왜 아직 검증도 안 된 디지털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눈을 돌리냐고요.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죠. 성공의 유효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1위라는 사실이 10년 후에도 1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빨리빨리를 넘어선 미리미리의 전략이라 부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일 때 이미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 칩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죠. 내연 기관차가 잘 팔릴 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일 때 액화 천연가스선이라는 더 높은 기술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1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동력으로 삼는 나라. 저는 전 세계를 연구하면서 이런 나라를 한국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보급항일 뿐이죠. 한국인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부정이 기업 차원에서만 일어났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한국은 특정 구역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는 실험을 강행합니다. 조상의 지혜조차 현대의 생존에 방해된다면 과감히 해석을 달리하는 실용주의죠. 과거의 규칙이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적 파괴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기존 산업의 기득권이 신산업의 진입을 막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택시업계가 승차 공유를 막고 약사단체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막고 기존 방송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로 압박하죠. 한국도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죠. 규제 샌드박스라는 실험적 제도를 만들어 기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기술을 일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막는 대신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쪽을 택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를 보면서 또 한 번 그 지독한 불안 에너지를 느꼈죠. 이미 반도체 1위인데도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뒤처질까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권인데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올인하고 있죠. 1등을 달리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달리는 나라. 이 지독한 강박이 한국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바꾼다는 게 조직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 아닌가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저항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저항이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애니콜 화형식 때도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수백억 원짜리 제품을 불태운다는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산업 구조를 중화학에서 정보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반발도 거셌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저항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공유된 공포 때문이라고 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변화에 따르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거죠. 그 공포가 저항을 잠재우고 결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매번 옳았음을 결과가 증명했죠. 한국인은 거울을 보며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거울 속에 자신에게 아직 부족하다고 외치는 종족이죠. 그 지독한 자기부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아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 앞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전 세계 전략가들이 한국 침공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숫자가 아니죠. 600만 예비군입니다. 낮에는 회사원이고 의사이고 엔지니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 이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전선으로 쏟아져 나오죠. 서구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 속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그토록 빠르게 전투 태세로 전환될 수 있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민간인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 경험이 몸에 새겨지고 예비군 훈련이 그것을 유지시키죠. 의사가 수술실에서 몸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한국 남성들은 전투 태세를 몸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을 침공하는 것은 국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5천만 개의 정교한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죠. 그런데 이 응집력은 전쟁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유조선 충돌로 1만 톤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 판정을 내렸죠. 바다가 회복되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해안가 생태계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사흘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태안으로 몰려들었죠. 버스를 전세 내고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몰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동원령도 없었죠. 그냥 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걸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도구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적을 만들었죠. 바위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결국 123만 명이 태안의 해안선을 덮었죠. 전문가들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했던 그 바다가 몇 달 만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경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적 소유권이 발동된 사건이죠. 이 바다는 내 것이라는 감각, 이 땅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123만 명을 움직인 겁니다.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의 역사에서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무너지자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할 때 국민이 스스로 국가가 되는 이 유전자가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죠. 태안의 걸레는 그 유전자의 현대적 발현이었습니다. 이 응집력은 방산 산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긴급하게 무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 선택지는 여러 개였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이브럼스, 그리고 한국의 K 전차.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납기였죠. 독일과 미국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가 무섭게 초도 물량이 항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한국은 전시 생산 체제를 평시에도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항상 최대 출력으로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죠. 부품 수급망이 유사시에도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변기창처럼 작동하는 구조죠. K방산의 속도는 공장 능력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전장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도끼의 산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응집력의 바탕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3시에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한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카페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감시하지 않아도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하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한국의 진짜 국방력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약탈이 아니라 나눔이 일어나는 나라. 위기 앞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뭉치는 나라. 그 신뢰가 123만 명을 태안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신뢰가 600만 예비군을 몇 시간 만에 전선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한국 방산의 납기 신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코로나 초기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마스크 대란으로 혼돈에 빠졌을 때 한국은 몇 주 만에 수급을 안정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렸죠.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며칠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민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응집력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본능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이 위기 앞에서 그렇게 빠르게 하나로 뭉친다면 반대로 평소에 갈등이 심한 이유는 뭔가요?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예리한 관찰입니다. 사실 그 갈등과 응집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죠. 한국인은 극도로 강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 내 사회, 내 공동체에 대한 소유감이 매우 강하죠. 그 소유감이 평소에는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위협이 나타나는 순간 그 소유감이 방향을 바꿉니다. 내 것을 지키겠다는 본능이 개인의 갈등을 덮어버리죠. 평소의 다툼은 같은 집안 식구끼리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나는 순간 그 식구들이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공포스러운 응집력이라 부릅니다. 한국인은 평소에 서로를 비난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나타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하나의 몸이 되죠.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위대한 성취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죠. 반도체 1위, 조선업 1위, 방산 수출 급성장, K컨텐츠의 세계 정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들이 진짜 이야기를 가리기 때문이죠. 올해 초 런던에서 열린 국제전략 포럼에서 저는 한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앓고 있는 선진국병의 유일한 해독제가 존재한다고. 그것이 한국이라고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과 말도 안 된다며 비웃는 사람들. 비웃은 사람들의 논리는 이랬죠. 한국은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아직도 모르는군요. 한국의 저출산을 소멸의 신호로 읽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소멸하는 대신 진화했죠. 6.25 전쟁의 폐허에서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외환위기의 사형 선고에서 디지털 강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급소 공격에서 소재 기술 자립국이 되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서도 저출산을 소멸의 신호라고 읽는다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공장으로, 물류 현장으로, 행정 시스템으로 파고들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위에서 세계 최고 밀도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한계를 기술의 특이점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죠.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수출하는 것은 이제 제품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이식받고 있죠. 중동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가 한국의 행정 전산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되어 전 세계에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수입하던 나라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론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 전환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역사적 맥락을 아는 사람이라면 숨이 막힐 겁니다. 그리고 우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달 주위를 돌고 있죠. 지구를 넘어 우주로 기술의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달을 향해 탐사선을 보내고 있죠.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해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캔 손들이 있었죠.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삽을 들었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 어머니들이 있었죠. 수백억 원짜리 제품을 불태우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안의 검은 바위를 걸레로 닦아낸 123만 명이 있었죠. 이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달랐죠. 이건 매일 아침 일어나 선택한 결과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택, 어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택,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인 것이죠. 한국의 성공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그 선택들을 운으로 치부하는 모욕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5천만 명이 매일 써내려간 처절하고 정교한 기록이죠.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엔진은 기술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방산도 아니고 K콘텐츠도 아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지하 1000m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며 국가부도의 사형 선고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위기는 한국인에게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강한 엔진으로 갈아 끼우라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서구가 과거의 유산으로 연명하는 동안 한국은 내일의 영토를 오늘 개척하고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내 한국을 분석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죠.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한 그것, 성공의 마취제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위대했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 일부에서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감각이 감지됩니다.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가 한국 특유의 불안 에너지, 즉 안주하지 않는 도끼를 약화시킨다면 그것이 한국이 경계해야 할 유일한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너무 오래 안락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해부한 이 나라의 역사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고통을 선불로 지불한 나라만이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위대한 기록은 매일 경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적이라는 말로 이 모든 피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안주할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텨온 지독한 기록입니다. 세계가 멈춰 설 때 이 땅은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엔진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기록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비춘 역사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증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